서연희 씨 계신가요? 돈 갚으실 거죠? 그날 오후 낯선 남자가 집 앞에 나타났을 때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며느리를 만난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입니다. 올해 68이고 부산 해운대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 성준이와 딸 민경이를 키웠습니다. 쉽지 않은 세월이었지만 두 아이가 잘 자라준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특히 아들 성준이는 정말 효자였습니다. 35이 되도록 결혼도 안 하고 어머니 곁을 지켜줬거든요.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소개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말에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어떤 사람일까? 우리 성준이를 잘 대해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며칠 후 토요일 오후 예비 며느리가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세련된 메이크업, 그리고 품위 있는 차림새. 특히 눈에 띈 건 그녀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었어요. TV에서나 보던 그 유명한 브랜드 가방 말입니다. 순간 제 마음 한편에서 뭔가 불편한 느낌이 스쳤지만 그냥 제 착각이겠거니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성준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인사는 공손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어요. 거실로 안내하며 제가 준비한 과일을 내놓았는데 며느리는 정말 예의 바르게 받아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들은 더욱 놀라웠어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고요. 지금은 삼성전자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직장까지. 아들 성준이는 옆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여성을 만났다니. 주변 아줌마들도 얼마나 부러워하실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자꾸만 눈이 가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그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소파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그 가방을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옷가게에서 일했던 적이 있어서 그런지 명품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 하나 가격이면 제 한 달 생활비는 너끈히 나올 정도였거든요. 대기업 다닌다고 해도 아직 33세 젊은 여성이 그런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자연스러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건가? 내가 너무 구식인가? 혼자 속으로 되뇌어 봤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제게 선물이라며 고급 한과 세트를 건넸습니다. 포장도 화려하고 브랜드도 유명한 곳이었어요.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또 그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선물을 부담 없이 하다니 정말 형편이 좋은 걸까? 아니면 그날 저녁 예비 며느리가 돌아간 후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연이 어때요? 괜찮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이었거든요. 아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차마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응, 좋은 아가씨 같구나.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고.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아들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불편한 감정이 제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남편의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성준이가 결혼한다는데 기쁘면서도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지. 그 불안감의 정체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너무나 완벽해 보였어요. 학벌도, 직장도, 외모도, 말투도.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함이 제게는 이상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마치 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연극 무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창밖을 내다보니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와 남편의 사진을 비췄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저는 알 수 없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일인데 왜 눈물이 나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들고 왔던 그 명품 가방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반짝이는 금속 장식, 부드러운 가죽, 완벽한 마감. 그런데 왜일까요? 그 완벽함 속에서 저는 뭔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며느리를 미리 의심하는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혼자 자책하면서도 제 안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 속에서 곧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의 그 불안한 느낌이 제 직감이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가득 채운 하객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행복해 보이는 아들의 얼굴, 모두가 축복해 주었고 저도 겉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결혼식 내내 사라지지 않았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며느리 연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오는 며느리라니 주변 아줌마들은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방문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올 때마다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며느리가 방문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연희는 밝은 얼굴로 집에 왔는데 저녁을 함께 먹고 TV를 보던 중에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연희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기를 집어들었고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급한 전화라서 잠깐 받고 올게요. 며느리는 서둘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그녀의 모습이 보였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긴박한 얼굴이었거든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손짓이 급했고 몇 번이나 머리를 쥐어뜯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10분쯤 지나서 돌아온 며느리는 다시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 일이었어요.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들 때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지만 제가 뭐라고 물어볼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의문만 커져갔을 뿐이에요.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새벽 2시쯤 화장실을 가려다가 거실을 지나가는데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지만 몇 마디는 들렸습니다. 조금만, 이번 주까지만 꼭 갚을게요. 그런 단어들이 새벽 공기를 타고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통화를 이어갔어요.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는 모습이 무척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방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새벽 2시에 누구와 저런 통화를 하는 걸까요? 회사 일이라면 저런 시간에 전화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갚는다는 건 무슨 돈을 갚는다는 걸까요? 정말이지, 뭔가 이상해. 하지만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밝은 얼굴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본 게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됐습니다. 며느리가 방문할 때마다 명품 택배가 배달됐어요. 가방, 신발, 옷까지. 한 번은 택배 기사가 3개나 되는 상자를 한꺼번에 가져왔는데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 물건들이 다 얼마일까? 월급을 다 쏟아부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대기업 다닌다고 해도 30대 초반 직장인이 저렇게 쓸 수가 있나?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연희야, 요즘 명품 선물 많이 받는구나. 회사에서 성과급이라도 받았니? 며느리는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이거요? 친구가 면세점에서 대신 사다 준 거예요. 할인받아서 생각보다 저렴하게 샀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면세점 할인을 받아도 명품은 명품이잖아요. 그렇게 자주 살 수 있는 게 정상일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고 저도 더 이상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의 가방에서 우연히 영수증 뭉치가 떨어졌어요. 주우려다가 보니 신용카드 매출 전표였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어요. 한 번에 200만 원, 300만 원씩 결제된 내역들이 줄줄이 찍혀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황급히 달려와 영수증을 낚아챘습니다. 그때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본 표정이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들킨 비밀을 지키려는 듯한 경계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제 개인적인 거라서요. 죄송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점점 더 가면처럼 느껴졌어요. 저를 대할 때 한 겹의 유리막을 사이에 둔 것 같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참다 못해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아들이 혼자 왔을 때였어요. 성준아, 연희가 요즘 지출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괜찮니? 아들은 멀뚱히 저를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연희는 자기 돈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사는 건데 무슨 문제예요?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으니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엄마는 왜 자꾸 연희를 의심하세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연희가 명품 들고 다니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질투한다고요? 며느리를 시기해서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들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나쁜 시어머니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엄마는 그냥 걱정되어서. 걱정은 무슨 걱정이에요? 우리 둘이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엄마는 왜 자꾸 간섭하시려고 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거실에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며느리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제 직감은 계속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수상한 전화, 과도한 명품 소비, 숨기는 영수증, 급하게 가리는 휴대폰 화면.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또다시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나만 이상한 건가요? 다들 나를 나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는데 내 직감이 틀린 걸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앞으로 더 추운 겨울이 올 거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그 대화 이후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우리 집을 찾아왔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방에 들어가면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뚝 끊기곤 했습니다.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나타나면 급히 입을 다물고 어색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는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저를 극진히 모시는 착한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거든요. 과일을 깎아주고 어깨를 주무르고 친절한 말투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연기라는 걸 말이에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요즘 저한테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서운해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달래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요즘 좀 예민하신가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됐어요.
며느리를 괴롭히는 이상한 시어머니가 된 겁니다. 제 아들마저 저를 그렇게 보고 있다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혼자서라도 며느리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남편의 옛날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남편이 쓴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의 직감을 무시하지 말자. 특히 영숙이의 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다. 남편은 제 직감을 믿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남편이 있었다면 제 말을 들어줬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며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했어요. 몇 시에 왔는지, 휴대폰을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까지 작은 수첩에 적어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그렇게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기력을 믿고 있었던 거겠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의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어요. 가방 지퍼가 조금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무언가가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제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명함이었습니다. 화려한 금색 글씨로 적힌 명함에는 이런 글자가 있었어요. 강남 VIP 라운지. 그리고 작은 글씨로 회원 전용 프라이빗 서비스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뒷면에는 며느리의 이름과 회원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급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명함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게 뭘까? 라운지라는 건 무슨 곳일까? 며느리가 대기업에 다닌다면서 왜 이런 곳에 회원증을 갖고 있는 걸까?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제 상태를 눈치채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딸 민경이가 선물로 준 스마트폰이 그제야 유용하게 쓰였어요. 서툰 손가락으로 강남 VIP 라운지를 검색했습니다. 나온 결과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불법 도박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고급 라운지처럼 꾸며놨지만 실제로는 부유층을 상대로 하는 불법 카지노였던 거예요. 뉴스 기사에는 경찰 단속 내용도 있었고 수억 원대 도박 사건도 나와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도박을 한다고요? 그것도 불법 카지노에서요? 그렇다면 그 많은 명품들은, 그 과도한 지출은 모두 도박 때문이었던 건가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명함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느리를 직접 미행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며느리가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아들에게 전화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들이 제게 와서 오늘은 연희가 못 온다고 말했거든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저녁 7시 저는 며느리의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68배 할머니가 며느리를 미행하다니 스스로도 우스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회식 장소로 가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아타더니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황급히 택시를 잡아탔어요. 택시 기사님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 앞에 가는 택시 따라가 주세요.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지만 이건 제 현실이었어요. 택시는 화려한 강남 거리를 달렸고 고급 빌딩들이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태운 택시는 한 빌딩 앞에 멈췄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서 있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심상치 않았어요. 며느리는 당당하게 그들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보여주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회원증을 보여준 거겠죠. 저는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확인은 됐습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그곳을 드나들고 있었던 거예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추운 밤 공기 속에서 떨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이 이제 어떻게 하지? 이걸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 그런데 증거는 아직 부족해. 명함 하나와 미행한 것만으로는 아들을 설득할 수 없어. 집에 도착해서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이제 확실해요. 우리 며느리는 문제가 있어요. 도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다들 나를 질투하는 시어머니라고 생각해요. 나 혼자만 싸우고 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성준이를 지켜야 해요.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설령 아들이 날 미워하더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으겠다고, 며느리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비록 혼자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싸움이었으니까요.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목격한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그 불법 카지노 건물로 당당하게 들어가던 모습, 경비원들에게 익숙하게 인사하던 모습,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는 부족했어요. 명함 한 장과 제가 직접 본 것만으로는 아들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를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제가 뭐라고 해도 들으려 하지 않을 게 뻔했어요. 토요일 오후, 딸 민경이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민경이는 결혼하고 인천에 살고 있어서 자주 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민경이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요즘 전화해도 목소리가 이상하고 제대로 대답도 안 하시고.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괜찮다고, 아무 일 없다고 대답하려 했어요. 하지만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민경아,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모든 감정이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민경이는 저를 꼭 안아주며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며느리에 대한 의심, 발견한 명함, 강남까지 미행했던 일, 그리고 아들에게 질투하는 시어머니 취급을 받은 일까지. 민경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저도 언니한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난달에 오빠네 집에 갔을 때요. 언니가 자꾸 오빠 재산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오빠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엄마 집은 나중에 누가 상속받는지. 민경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엄마 집 명의를 미리 오빠한테 이전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서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집까지 노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엄마, 더 이상한 건요. 언니가 자꾸 오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했대요. 결혼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요. 근데 오빠가 결혼 전에 혼자 산 집인데 왜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아들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옮기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민경이에게 제가 찍어둔 명함 사진을 보여줬어요. 민경이는 즉시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역시 빨랐어요. 금방 관련 정보를 찾아냈거든요. 엄마, 이거 완전 불법 도박장이에요. 작년에 경찰 단속도 받았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여기서 수억 원 날린 사람들 얘기도 있고요. 두 사람이 함께 앉아서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이는 SNS도 뒤지고 인터넷 카페도 검색했어요. 그러다가 민경이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고급 호텔 카지노 로비 사진이 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석에 희미하게 보이는 여성의 뒷모습. 민경이가 화면을 확대하자 그 여성이 들고 있는 가방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바로 그 명품 가방이었어요. 이거 언니 맞죠? 이 가방 언니가 맨날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사진의 날짜를 보니 2달 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회사 출장이라고 했던 날이었어요. 아들에게 부산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민경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민경이는 단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제대로 조사해야 해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요. 오빠가 믿을 수 있을 만큼요. 그날부터 저희 모녀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민경이는 며느리의 직장 동료를 수소문했어요. 민경이 친구 중에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를 통해 며느리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모았습니다. 며칠 후 민경이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엄마, 언니 회사에서 평판이 별로 안 좋대요. 돈 문제로 동료들한테 빌린 적도 있고, 갑자기 휴가를 자주 내서 팀장한테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씩 드러나는 진실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며느리의 가면 뒤에 숨겨진 모습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었어요. 저희는 며느리의 동선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가는 장소들을 체크했어요. 회사 근처 고급 호텔, 강남 특정 건물들, 그리고 그 VIP 라운지까지. 일주일쯤 조사한 후 민경이가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며느리의 대학 동기를 찾아낸 거예요. 그 동기는 조심스럽게 말해주더라고요. 연희는 대학 때부터 도박을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거였는데 점점 심해졌죠. 졸업할 때쯤 부모님이 빚을 대신 갚아준 적도 있어요. 그 후로 연락을 끊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었군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도박 중독자였고 빚을 갚기 위해 아들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완벽한 학력과 직장은 진짜였지만 그 이면에는 감춰진 어두운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민경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명함 사진, SNS 캡처, 호텔 카지노 사진, 동료들의 증언, 대학 동기의 이야기까지. 엄마, 이제 오빠한테 보여줘야 해요. 민경이는 단호했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민경아, 오빠가 믿어줄까? 날 질투하는 엄마라고 생각하는데. 엄마, 이건 질투가 아니에요. 가족을 지키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오빠는 평생 모를 수도 있어요. 민경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딸이 제 편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여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곧 폭풍이 올 거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싸울 사람이 있었어요. 민경이와 함께 증거를 모으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아들에게 언제 어떻게 이야기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은 우리의 계획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빨래를 널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가 왔나 싶어서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서연희 씨 계신가요? 목소리가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그런 사람 없는데요. 이성준 씨 댁 맞죠? 이성준 씨 부인 서연희 말입니다. 돈 갚으실 거죠?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라고요? 뭔 돈을 갚으라는 걸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런 모르시나 보네. 서연희 씨가 우리한테 빌려간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원금만 3억이에요. 3억. 이자까지 합치면
벌써 4억이 넘어가고 있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3억, 4억.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차용증이었어요. 며느리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고 여러 날짜에 걸쳐 작성된 문서들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결혼 전부터 결혼 후까지 계속해서 돈을 빌렸더라고요. 이거 다 가짜 아니에요? 이런 사기를. 가짜면 경찰 부르시죠. 우리도 정식으로 계약한 겁니다. 서연희 씨가 도박으로 잃은 돈, 카지노에서 잃은 돈 다 우리가 빌려준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문틀을 잡고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연희 씨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그래서 시댁으로 찾아온 겁니다. 이번 달 이자만 1,000만 원인데 그것도 안 갚고 있어요. 남자들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대부업체라고 적혀 있었지만 누가 봐도 사채업자였어요. 어르신, 우리도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빌려준 돈은 받아야죠. 3일 안에 연락 없으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더 센 사람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남기고 남자들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3억이라니, 4억이라니. 도대체 며느리가 뭘 한 겁니까?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에 있던 아들은 퇴근 후에 바로 왔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연희가 그럴 리 없어요. 사기꾼들이 엄마를 속인 거예요. 아들은 여전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연희가 퇴근한 거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며느리는 우리의 분위기를 보고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들킨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연희야, 오늘 낮에 무슨 사람들이 엄마한테 찾아왔대. 내가 돈을 빌렸다면서 3억이나?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사람들 진짜 왔어요? 제가 경고했잖아요. 저를 괴롭히려고 어머님이 사람을 시켰다는 거 다 알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시켰다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어머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거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쫓아내려고 사기꾼까지 시키신 거잖아요.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리며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아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연희야, 진정해.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오빠는 항상 어머님 편이시네요. 저는 뭐예요? 저도 오빠 아내인데. 바로 그때 제가 준비해뒀던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명함 사진, SNS 캡처, 호텔 카지노 사진들.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놨어요. 이것들도 다 내가 조작한 거니? 네가 강남 불법 카지노 출입하는 것도 내가 만든 거니?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아들은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카지노 건물로 들어가는 사진, VIP 라운지 명함, 그리고 며느리 직장 동료의 증언까지. 연희야, 이게 뭐야? 이게 진짜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그건 제가 설명할게요. 그건 업무 때문에. 업무로 불법 카지노를 가? 업무로 3억을 빌려? 이번에는 민경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 왔는지 민경이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제가 미리 연락해뒀던 겁니다. 민경이는 추가 증거들을 더 가져왔습니다. 며느리의 대학 동기 증언, 회사 동료들의 이야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느리가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했던 계좌 내역까지. 언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오빠한테 접근할 때부터 계획이었죠? 오빠 재산 다 자기 명의로 옮기려고요.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울고 있었던 거죠. 연희야, 그럼 결혼할 때 임신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그런 나를 사랑한 것도? 우리 결혼도? 다 거짓말이었어?
오빠, 처음에는 그랬어요. 인정해요. 근데 지금은 진심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도박을 끊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아들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들은 제 방에 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5살 어른이 어머니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말을 진작 들을 걸 그랬어요. 저는 아들의 등을 쓸어주며 같이 울었습니다. 울었다는 안도감보다는 아들이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리 가족의 슬픔을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끔찍한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의 공동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어요. 통장 잔액이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결혼 전에 모아뒀던 5천만 원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가 조금씩 빼간 거였어요. 엄마, 제 돈이 다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충격으로 감정조차 느껴지지 않는다는 듯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의 회사로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명의로 만든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한도 끝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금액은 무려 2천만 원. 아들은 그런 카드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만든 적 없는 카드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카드사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부부 명의로 가족 카드를 만들 때 본인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요. 며느리는 그 허점을 이용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 민경이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아들의 동의가 필요해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서류까지 준비해뒀더라고요. 오빠, 이것 봐요. 언니가 부동산에 문의했던 기록이에요. 민경이가 보여준 문자 메시지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문의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최대한 많은 돈을 빼내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짐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이 숨겨진 서류 봉투를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집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 말이에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엄마 등기부등본이 여기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집까지 노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더 자세히 보니 메모까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필체로 쓰여진 메모였어요. 시어머니 치매 의심, 병원 검사 유도, 성년후견인 신청, 부동산 처분 가능.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치매에 걸린 것처럼 꾸며서 법적으로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거예요. 아들은 그 메모를 보더니 벽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니. 민경이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이건 범죄예요. 완전히 사기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요.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니까 미수일 뿐이고 그것도 입증하기 어려워요.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은 치밀했지만 아직 실행 전이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꺼져 있고 회사도 그만뒀더라고요.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도주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후 사돈어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는 거였어요. 저와 아들이 함께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는 사돈어른은 초췌해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어른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들려준 이야기는 또 한 번 우리를 경악시켰어요.
며느리는 대학 시절부터 도박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몇 번이나 빚을 대신 갚아줬지만 계속 반복됐대요. 결국 부모도 포기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연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이번에야말로 정신 차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돈어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딸의 범죄를 알면서도 숨긴 사람이었으니까요. 연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들이 물었지만 사돈어른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연희는 부모에게도 연락을 끊었대요. 도망친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를 막아내기는 했지만 이미 잃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날 밤 아들의 방에서 물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달려가 보니 아들이 며느리가 선물했던 물건들을 부수고 있었어요. 액자, 시계, 컵들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울음이었어요. 저는 아들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뭐라고 위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사채업자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며느리의 빚을 갚으라는 거였습니다. 이성준 씨 부인이잖아요. 부부는 빚도 같이 책임져야죠. 법적으로는 며느리가 결혼 전에 진 빚이라 아들에게 책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은 계속 협박했어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아들 회사까지 찾아가고 이웃들에게 소문을 냈습니다. 저희 가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제적 피해, 정신적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 깨진 신뢰. 아들은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됐고 저는 제 직감을 더 빨리 믿지 못한 것을 후회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나요? 며느리는 막아냈지만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게 승리인가요?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가장 추운 밤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은 계속됐고 아들은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희 가족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성준아, 만나야 해. 제대로 끝을 내야지. 다음 날 저와 아들 그리고 민경이 셋이서 며느리가 지정한 장소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며느리는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며느리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어요. 왜 연락했어?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믿을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었으니까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민경이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며느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혼 동의서예요. 제가 먼저 사인했어요. 그리고 이건 빚정리 계획서예요. 며느리가 내민 서류를 보니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한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님 집을 팔아서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자신이 일해서 갚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오빠한테는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을게요. 제가 진 빚은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을 하면서 며느리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진짜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이미 우리 가족은 다 망가졌어. 아들의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테이블에 엎드려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연민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왜 연민을 느껴야 할까요?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건 바로 이 사람인데, 제 집까지 빼앗으려 했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며느리는 한참을 울고 나서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그냥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특히 어머님께. 며느리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정말로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처음부터 어머님이 저를 의심하신 거 다 알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옳았어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걸 인정받는 게 이렇게 슬플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이 오빠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어머님 아들을 망치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며느리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을 때 아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엄마가 처음부터 옳았어요. 제가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저를 지키려고 그렇게 힘든 싸움을 혼자 하셨는데, 저는 엄마를 질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엄마는 네가 원망스럽지 않아. 네가 상처받은 게 더 안타까울 뿐이야. 아들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경이도 옆에서 함께 울었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무서웠죠? 혼자서 그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민경이가 물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너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특히 성준이가 속는 걸 볼 때가 제일 힘들었지. 제 고백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엄마의 직감을 믿을게요. 아니야. 엄마가 항상 옳은 건 아니야. 다만 우리가 서로를 더 신뢰했어야 했어. 가족이니까. 그 말에 아들과 민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그쳤고 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달빛이 참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달이었어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봤죠? 우리 이겼어요. 힘들었지만 가족을 지켜냈어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우리는 함께였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며느리와의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잘못을 인정했고 위자료 청구도 하지 않았거든요. 6개월 만에 이혼이 확정됐어요. 자체업자들과의 문제도 법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전에 진 빚이라 아들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고 며느리의 부모가 일부를 대신 갚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재산은 지켜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경제적 손실은 컸습니다. 아들의 예금 5천만 원, 불법 신용카드 빚 2천만 원, 총 7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큰 돈이었지만 더 큰 것을 잃지 않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35세 어른이 사람을 다시 믿는 법을 배워야 했으니까요. 아들은 몇 달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며느리를 막아내긴 했지만 아들의 상처는 너무 깊었거든요. 밤마다 아들 방에서 혼자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서 위로하고 싶었지만 아들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부산 떠나고 싶어요. 깜짝 놀랐어요. 평생 부산에서만 살았던 아들이 떠나고 싶다니요. 어디로 가려고? 시골이요.
사람들 없는 조용한 곳. 이 도시에 있으면 자꾸 그때 일이 생각나서 못 견디겠어요. 아들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거였어요. 민경이가 전남 구례에 있는 작은 마을을 알아봤습니다. 민경이 친구 부모님이 운영하던 작은 농가주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비어 있다고 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오빠, 여기 가서 좀 쉬어. 한 달이든 1년이든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일주일 후 저는 아들과 함께 구례로 갔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정말 조용했어요. 산과 논밭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고 뒤편으로는 대나무 숲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과 화려한 것들로 가득했던 신혼집과는 정반대였어요. 엄마도 여기 같이 있어요. 혼자는 싫어요. 아들의 부탁에 저도 함께 머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부산집도 민경이가 가끔 들러서 관리해 주기로 했으니까요. 처음 몇 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마당에 앉아서 하루 종일 산만 바라봤어요. 말도 별로 하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곁에 있어줄 뿐이었어요. 한 달쯤 지나자 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텃밭 일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단순한 일들이었어요. 땅은 거짓말을 안 하네요. 어느 날 아들이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흙을 만지면서 아들의 표정이 조금씩 살아났어요. 화려한 도시 생활과는 정반대의 삶이었지만 아들에게는 그게 필요했나 봅니다. 석 달째 아들은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목수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나무를 깎고 사포질하고 오칠하는 느린 작업이었습니다. 나무는 급하게 하면 부러져요. 천천히 정성 들여야 해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아들의 마음에도 해당되는 거였어요. 천천히 정성 들여 다시 쌓아가야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들이 만든 작은 나무 의자가 완성됐어요. 투박했지만 튼튼한 의자였습니다. 아들은 그 의자를 마당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엄마, 제가 만들었어요. 제 손으로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명품도 돈도 화려함도 아닌 자기 손으로 만든 것. 그게 아들에게는 특별했던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농사를 짓고 목공예품을 만들며 살아갔어요.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에서 아들과 함께 앉아 별을 봤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별 보이세요? 응, 저는 그동안 명품 가방 같은 반짝이는 것만 봤어요. 진짜 빛나는 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기 와서 알았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엄마가 왜 그렇게 저를 지키려고 했는지.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일하면서 생긴 굳은 살이 손바닥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며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함께 가져온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괜찮아요. 시간이 걸렸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제 직감이 옳았다는 걸 증명했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았어요. 아들의 순수함, 사람에 대한 신뢰, 인연이라는 시간. 하지만 더 큰 것을 지켰습니다. 아들 자신을 말이에요. 어느 봄날 민경이가 내려왔습니다. 마당에 핀 꽃들을 보며 말했어요. 오빠, 엄마, 여기 정말 좋다. 오빠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 아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민경아, 나 여기서 계속 살 거야. 도시로 안 돌아갈래.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멀리 떠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것들로부터, 상처받은 장소로부터 천천히 치유하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직감을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가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들이 만든 나무 의자에 앉아 산을 바라봅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하루예요. 완벽한 행복은 아닙니다. 아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가끔 악몽을 꿉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괜찮아요. 천천히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립니다. 땅에 스며드는 빗물처럼 아들의 상처도 조금씩 스며들어 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새로운 것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결말입니다.